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대 헤지펀드의 설립자 레이 달리오가 최근에 굴욕을 당했던 모습에서 우리의 노후 준비와 또 자식 세대를 위해 물려줄 투자 방법을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한다는 거냐? 왕년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간 줄 아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뭐 개인적 생각이지만 더 잘 될 수 있었던 분이 최근에 약간 주춤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일단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뭐 투자계의 전설이자 세계 최대 헤지펀드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1975년에 헤지펀드 브릿지워터를 설립을 했었죠. 근데 예전에 뭐 라울팔도 헤지펀드를 운영했었다고 했잖아요. 이런 헤지펀드 운용사들은요, 한마디로 만물 박사입니다. 전 세계 뭐 매크로를 다 꿰뚫고 있는 뭐 금리, 채권, 주식, 환율, 통화 정책, 각국의 정책들까지 모두 꿰뚫고 있는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똑똑하신 분들이 헤지펀드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설립한 지 30년 만에 세계 최대 규모의 헤지펀드로 성장을 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라는 말은요. 또 다른 전설들 많이 있잖아요. 뭐 조지 소로스다, 시타델이다,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다. 다 이분 밑에 있다. 그만큼 이분의 고객들은 국가급이고요. 기관급, 뭐 연기금 이런 게 이제 다 브릿지워터의 고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장 이제 유명해지면서 각광을 받을 때가 2008년 금융위기를 그것도 불과 1, 2개월 오차로 예측을 했던 걸로 유명하거든요. 정확히는 2007년도 한 1년 전쯤에 2008년 즈음에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 한두 달 차로 오차를 예측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을까요? 이분과 비교해서 사실 빅쇼트라는 영화에 마이클 베리라는 친구도 있는데 그분도 물론 맞춰서 큰 돈을 벌었지만 그분은 한 2년, 거의 2년 반 전부터 이거를 떨어진다 했기 때문에 조금 고생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정확하게 맞춰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고 봤더니 2010년도에 그가 벌었던 수입이요. 당시에 잘 나가는 구글, 아마존, 이베이가 합친 돈보다도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 수 있겠죠.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뭐 여러 비결이 있지만 일단 레이 달리오 하면 뭐 사계절 포트폴리오로 유명하잖아요. 뭐 채권, 주식, 금, 원자재를 적절하게 그냥 들고 있어서요. 어떤 뭐 위험이나 뭐 공포가 오든 뭐 탐욕이 오든지 간에 이걸로 나는 연평균 수익률 한 5에서 8%를 꾸준히 내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화끈한 건 없지만 굉장히 꾸준했기 때문에 수많은 뭐 국부펀드 연기금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분의 이제 사계절 포트폴리오 전략 한번 이제 좀 비중을 보면요. 의외로 채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기 채권 40%, 중기 채권 15%에서요. 55%가 미국의 채권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주식이 생각보다 비중이 낮죠. 30%, 그리고 금 7.5, 원자재 7.5% 이렇게 들고 가거든요. 아마 시작을 원자재 트레이더로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 포트폴리오를 볼 때 이제 제가 느꼈던 게요. 물론 대단하고 큰 돈을 벌 수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건 알겠는데요. 저는 이 포트폴리오를 볼 때요. 한 2, 30년 전에 있었던 중원고등학교 사회 선생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 분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예전에 이제 본인만의 마법의 비책, 뭐 깨알같이 써 있는 이제 참고 사항이 써진 교과서를 들고 계셨던 저는 사회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이 책이 없으면요. 수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짓궂은 우리 친구들이 사회 선생님 이제 교과서를 뺏어가서 뭐 어디 뭐 던져버리고 오면 그 당시 수업이 안 됐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을 제가 여기서 받았거든요. 제가 뭐 잘못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과연 지금도 통할까? 그리고 앞으로도 통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에서 이번 영상을 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지난 5년간은 굉장히 저조한 성과, 평범한 성과들보다도 한참 못 미치는 성과로 이분의 고객들이 특히 연기금 쪽에서 뭐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평범한 전략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요. 큰 기관들 연기금은요. 주식 대 채권을 6대 4로 하는 게 이제 기본이거든요.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것보다도 훨씬 지난 5년은 그래도 5년이면 꽤 많이 기다려 준 거잖아요. 굉장히 이것보다도 성과가 저조했다. 그리고 이분의 목표가
이제 뭐 대박은 아니지만 쪽박도 아니다. 그러니까 1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해서 이 변동성 목표 10% 내외입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다 상관없이. 근데 적어도 22년도에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0%를 넘어가면 안 되지만 마이너스 22%의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벌지도 못하면서 손실은 사계절 포트폴리오 안정성이 생명인데요. 마이너스 22%에서 이제 연기금들의 인내심이 바닥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뉴멕시코, 오레곤, 오하이오에서 이제 급기야 연금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1년도만 하더라도 1,600억 불에 달하는 이제 연금 기금이요. 불과 3년 후에 900억 불, 거의 뭐 반토막 정도 났다는 거죠. 지금도 앞으로도 더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뉴멕시코의 공무원 연금 이제 담당자가 하는 말이요. 이분은 아직도 금융위기 전략으로 계속 구사를 하고 있다. 그때 당시는 이게 뭐 최고였겠지만 지금은 오랫동안 나 실망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참아줬다는 거죠. 오를 때는 핫한 거 사지도 못하면서 이익도 못 내고 떨어질 때는 방어도 못 하더라. 이것도 아니면 저것도 아니다. 방어라도 잘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었다. 정말 혹평에 가까운 얘기겠죠. 그래서 체면을 많이 구겼을 텐데요. 한마디로 최악이라는 건데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한번 공부를 해보자는 차원인 거죠. 자, 왜일까요? 과거의 최고라고 내가 생각했던 게 현재는 최고가 아니니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에는 가장 좋았던 거, 뭐 금도 있고요, 채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가장 압도적인 일이 미국의 국채가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미국 지금 10년물에 제가 국채 금리를 가져와 봤습니다. 1900, 뭐 한 80년도부터 계속 금리가 떨어지기만 하죠. 뭐 10년물, 30년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떨어진다 함은 채권 가격이 반대로 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냥 뭐 반대다 이렇게 외우셔도 좋은데요. 그러면 평생 채권 가격 떨어질 때마다 바이더딥 했더니요. 1980년 이후로 채권 가격은 계속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황금알을 낳는 안정적인 거위였을까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렇게 국채금리가 급격하게 올랐었잖아요. 2020년도부터. 그러니까 금리가 올랐다 하면 채권 가격이 계속 떨어졌다. 그래서 뭐 작년 3월에도 그렇고 뭐 실리콘밸리 뱅크다, 뭐 시그니처 뱅크다 다 은행들 어려워졌던 것도 채권 비중을 너무 높였는데 그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뭐 뱅크런이 나오고 난리가 났는데 이분도 예외가 아니다. 이 얘기를 아까 채권 비중 55%나 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제가 아쉬움은 비트코인 이분은요, 과거 오래전부터 알았었습니다. 근데 뭐 이건 이래서 싫다, 저건 저래서 싫다, 공포 때는 무서워서 싫고, 뭐 규제를 할 것 같아서 싫고, 계속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포트폴리오가 아닌가, 알면서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뭐 그러나 실수는 좀 더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쭉 지켜봤었는데요. 최근 레이달리오의 실수들, 몇 개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올해 2월 22일자였습니다. 헤지펀드의 대부, 정말 전설 중에 한 명인 레이 달리오가 소비재주를 팔고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걸 예상해서 소비재주를 뭐 P&G나 뭐 이런 거 많이 코카콜라나 사놨는데 그런 거 이제 팔고요. 뒤늦게 매그니피센트 7을 올라탔다고 합니다. AI 수혜주 뭐 엔비디아 1,450억 원 뭐 폭풍 매수를 하고요. 전 분기에 팔아버린 메타나 알파벳을 재매입했다. 오르기 전에 팔아서요. 지금 더 올랐을 때 다시 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 상위 5개 중에 4개가 소비재주. 이것만 보더라도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이제 뭐 오를 대로 오른 거는 막 폭풍 매수를 하고 경기 침체 올 거라 예상했던 소비재주는 뭐 팔아버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작년 11월인데요. 브릿지워터가 중국 주식 팔고 브로드컴, 넷플릭스 샀다. 아시겠지만 뭐 레이달리오는요. 중국 친화론자, 예찬론자로 정말 뭐 평생을 이렇게 살았거든요. 과거에는 재미를 많이 봤을지 모르겠지만 최근 중국 주식을 팔았다 하면요. 굉장한 손해를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근데 하다못 TSMC는 그래도 좀 괜찮은 건데 요거까지 팔아버리고 미국 전기차 비중도 줄이면서 이제 이때 작년 11월만 하더라도요. 코카콜라, 코스트코 등등 7개가 미국 소비재주다. 그러니까 사실 코스트코 굉장히 잘 나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분이 어떤 행동을 하셨느냐? 중국 주식을요, 비싸게 사서 굉장히 싼 가격에 손절을 했다. 맞죠?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작년 말에 샀던 소비재들,
소비재들 좋은 거 많은데 요걸 팔아서 핫한 거에 올라탔다. 엔비디아, 뭐 여기 메타, 뭐 알파벳 이런 걸 샀다는 걸 보면요. 적어도 그렇게 뭐 현명하고 투자의 전설답지 않은 투자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요. 자, 또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분도 인간 지표인가? 이런 생각이 저는 최근에 뭐 21년, 22년 많이 들었거든요. 자, 공포에는요, 우리보다 더 큰 퍼드를 느끼는 것 같고요. 환희에는 더 큰 환희를 느끼는 것 같은, 인상을 제가 강하게 받았거든요. 자, 22년 9월자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레이 달리오 긴축 사이클 이제 시작이다. 2년 반 동안은 힘들 거다. 자, 22년 9월에 나와서, 그러니까 테라루나랑 FTX 사태 딱 가운데 정말 힘들 때 하는 얘기예요. 2년 반 동안 힘들 거다. 근데 2년 반은 웬걸 1년만 지났는데도 뭐 비트코인이나 미국 주식이나 다 날아올라 버렸죠. 그러니까 예상이 굉장히 틀렸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요. 장충체육관 그 신라호텔 옆에 와서 세계 지식 포럼에서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특히 24년은 굉장히 좋지 않은 해가 될 것이다. 굉장히 좋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죠. 주식이나 코인이나요. 참, 뭐 틀릴 수는 있죠. 틀릴 수 있는데 또 이분이 22년도 9월에 가장 힘들었을 때 했던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거품이 있다는 비관적인 분석. 차라리 막 엄청 높았을 때 비트코인 잘 나갈 때 거품이 있다는 게 아니라요. 이분은 가장 공포의 구간에서 거품이 있고 이건 사면 안 된다 이런 분석을 지금 내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 달만 더 가보겠습니다. 뒤로 가서 22년 10월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2년 10월은요. 주식이나 코인이나 정말 극도로 힘든 최저점을 지나고 있을 시기거든요. 테라루나, 뭐, 역시 테라루나나 FTX 그 사이, FTX 오기 직전에 주식은 쓰레기다. 그리고 현금이 진짜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물음표가 아니고 느낌표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실 주식을 샀어야 되고 현금을 많이 줄였어야 되는데 정반대로 얘기를 했다.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은요, 21년도 비트코인 불장 때 분명히 제가 들었거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주목을 하고 있고 나 소량 보유하고 있다. 심지어 인플레 해지로 내가 가장 좋게 보고 있다. 근데 뭐 규제 기관이 이제 힘들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장 때는 오히려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사서 주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분이요. 22년 말에 이제 한참 저점 때 나와서 코인은 거품이다. 비관적이다. 주식은 쓰레기다. 현금이 정답이다. 비중을 조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야, 이게 얼마나 반대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손해를 많이 보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물론 뭐 걱정할 레벨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을 줄곧 뭐 최근 2, 3년간 했던 분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요. 이분이 오래전부터 비트코인을 들어서 알았을 겁니다. 금융 쪽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뭐 길게도 아니고요. 1, 2년 전에만 해도 그의 포트폴리오에 소량의 비트코인만 넣었더라도 어땠을까? 사실 10년간, 10년도 넘었죠. 이렇게 오랫동안 비트코인의 압도적인 성장률 다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요. 2014년, 2018년, 2022년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 비트코인이 압도적으로 높은 성과를 가장 위에 있죠. 하얀색 비트코인. 항상 1등 자산이었습니다. 나머지는요. 뭐 S&P다, 다우존스다, 뭐 아니면 뭐 채권이다, 골드다 이런 것들 골드 뭐 여기 많이 있긴 하지만 항상 비트코인이 압도적인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14년만 꼴등, 그리고 18년만 꼴등, 그리고 22년에 꼴등, 아마 26년 즈음에도 꼴등으로 이렇게 많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요. 이것을 봤으면 좀 포트폴리오에 뭐 1%, 2%라도 넣었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뭐 뱅크런은 아니고 펀드런이라도 좀 덜 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거든요. 제가 느꼈던 건요. 투자의 전설 할아버지도요. 과거의 성공, 나 때는 채권이 최고였고 금이 최고였고요. 뭐 S&P, 다우존스가 최고였겠죠. 그러나 이 성공에 익숙하면 결국 퇴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불장 때 탈출하는 거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어떻게든 장기적으로요. 내 노후와 또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전략을 좀 고민을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내 재산에 비트 이더리움을 꼭 집어넣고
장기 보유를 고민해보자. 이제는 더 이상 뭐 증명할 게 없습니다. 더 이상 증명하면요, 가격이 뭐 더 올라가기 때문에 곤란하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의 노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앞으로는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뭐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격차가 아마 크게 뒤로 갈수록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제가 볼 때 가장 최고의 자산 클래스이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앞으로 뭐 더 좋은 게 나오면 뭐 공부를 저희도 더 해야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과거 10년간 증명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성인들, 적어도 뭐 40대 이상 성인들은요, 평생 공포의 매수를 하고 뭐 적당히 탐욕에 덜어내는 이 투자를 좀 반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계속 모아간다는 분도 있지만 그것도 좋습니다만 그래도 적당한 탐욕에 매도를 하는 건 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 또 저의 목표입니다. 뭐 강남 부동산, 뭐 뉴욕 부동산, 뭐 끝없이 올라갈 것처럼 올라가는 이 부동산에 월세를 받듯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가격 상승분도 이제 내가 뭐 이익을 보고 또 특히 이더리움은 지금도 스테이킹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을 넣어놓으면요. 이더리움 가격도 오르는데 이 이자를 빼서 생활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저의 뭐 궁극적인 목표이자 뭐 여러분들도 앞으로 평생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좀 노후를 가져가시면 어떨까? 굉장히 나쁘지 않은 전략 같아요. 그리고 자녀들은 어떤가요? 어,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적립 매수를 좀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성인이 됐다고 하면요. 뭐 코빗에서 저는 써보진 않았지만요. DCA, 그러니까 적립 매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코빗이라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거를 자녀들에게 이제 성인이 되면 좀 하면 어떨까?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계속 잊고 지낼 수 있잖아요. 그 정도 넣으면. 또는 뭐 비트코인 ETF나 저는 현재 뭐 아이들이 어려서 코인베이스를 좀 이렇게 사놨었다가, 사놨었는데요. 안타까운 건 이게 사람 손으로 하다 보니까, 사는 건 잘 샀어요. 한 40달러, 뭐, 비싸야 45달러 이렇게 샀는데, 100달러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막 근질근질 한 거죠. 아무리 자녀들 걸로 하더라도. 그래서 100달러부터 한 170달러까지 해서 그냥 분할 매도 해가지고요. 다 팔아서 지금 없어요. 참, 저도 아쉬운데 지금 한 230달러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내 손으로 하니까 이게 이 충동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코빗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냥 뭐 10만 원, 20만 원씩 적립 매수를 좀 시켜주면 어떨까? 마치 제가 2017년도부터요. 두 아이들의 이제 청약 저축을 몇만 원씩 이제 계속 넣어주고 있거든요. 이거 뭐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에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고 뭐 조회도 어렵죠. 애들 거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비트코인을 이렇게 해놨다면 이게 얼마나 크게 지금 뭐 곱하기가 돼 있을지 뭐 상상이 되시겠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녀들 것도 이제 DCA 분할 매수를 좀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내가 코인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투자 습관을 들여서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도 내 투자 방법을요, 내 몸으로, 내 성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까지도 잘 되게 할 수 있는 조금 더 넓은 목표를 세우시면 어떨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